영화는 사무라이의 전성기인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무라이가 두 명의 병사와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한 암살자와 마주쳤습니다. 이 사무라이는 저 암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앞으로 돌진하자 암살자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단칼에 3명 모두를 베어버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동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전을 가져간 남자는 뜻밖의 그 암살자를 찾아냈습니다. 어젯밤의 암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니라고 소개했고 암살자 또한 자신을 라이조라고 소개했습니다. 라이조는 애니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는 자신이 해결사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해결사 사무소는 무슨 일이든 해결하며 상인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라이조는 앤처럼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앤은 최근에 한 사무라이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마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 사무라이에 대해 꽤 걱정해서 그에게 해결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라이조 같은 사람이 여관이 아닌 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앤은 라이조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이조는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고백했지만 앤은 라이조가 숨고 싶다면 이곳은 너무 눈에 띄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조가 죽인 자는 가문을 배신한 자였고 그는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앤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라이조가 명령을 받고 행동했다면 숨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라이조가 자신이 살해한 사람과 잘 아는 사이였고 심지어 매우 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자의 지인들로부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후 라이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괴로움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조는 다리 밑을 떠나 사라졌고 앤의 조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앤은 그것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여겼습니다. 그 후 라이조는 자신에게 임무를 내린 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라이조가 죽인 남자가 그의 장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장인을 죽인 이유는 그가 아편 판매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남자는 라이조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입막음을 위한 살인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라이조는 살고 싶으면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산 아래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세 남자는 라이조가 총에도 맞았으니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러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라이조는 강철 와이어에 의해 구조되었고 라이조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했던 여자가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라이조는 치료를 위해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라이조가 깨어났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여자와 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앤은 겉으로는 금칠기 상인이지만 속으로는 뒷세계의 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은 라이조의 아내 가문 중 누군가가 몰래 외국 상인들과 손을 잡고 아편을 팔고 있었으며 그의 장인은 진실을 찾기 위해 사방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라이조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즉 그에게 장인을 죽이라고 부추긴 자가 바로 아편 밀매업자들과 손을 잡은 자였던 것입니다. 앤에 따르면 그 자는 재무부장인 조신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은 조신을 유죄로 만들 증거를 거의 다 찾았지만 너무 일찍 제거당하고 말았습니다. 라이조는 자신이 어리석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자신의 장인을 죽였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앤을 원망했지만 앤은 저 조신이라는 놈이 여전히 밖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죽을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물이 제거되었다며 자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의 장인은 자신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 앤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전에 죽는다면 앤이 그의 남은 일을 대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앤은 자신이 그 조신의 저택에 잠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도와 그 안에 비밀 통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앤은 라이조에게 자신을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라이조는 동의했고 얼마 후 그는 앤의 일행을 이끌고 통로 지도를 그리기 위해
함께 나섰습니다. 아내의 집을 지나갈 때 라이조는 아내가 지금 자신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신을 처리한 후에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내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 폐가에 도착했을 때 라이조는 하인들의 출입구는 경비가 삼엄하지 않고 본체와도 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문은 경비가 매우 삼엄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몇몇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빠져나갈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비밀 통로는 없었지만 애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애는 라이조에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조신과 라이조를 죽이려 했던 세 남자는 라이조와 그의 장인이 저 세상에서 제외했다며 술을 마시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조신이 라이조를 이용한 이유는 그가 의협심 같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검객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서양인들이 이 아편으로 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분명 서양인들은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조신이 미리 서양인들과 손을 잡은 이유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술이 다 떨어져서 사람을 불러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장비를 챙겨 복수를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술을 가지러 간 남자는 하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확인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 여자의 강철 와이어에 목이 졸렸습니다. 그리고 연은 하늘로 날아올라 계속해서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고 그는 잠시 후 목이 잘렸습니다. 남은 2명도 상황을 보러 나왔다가 붉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칼을 던져 다른 한 명의 눈에 맞추고 그를 처리했습니다. 애는 세 번째 남자의 등 뒤에 나타나 그의 얼굴에 금박을 올렸습니다. 그는 금박을 떼어낼 수 없었고 애는 그가 참여하도록 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발버둥치던 그는 금박 때문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조신이 특별 통로를 통해 도망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는 그들이 라이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라이조가 직접 원한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밀 통로 밖에서 조신을 기다렸다가 할 말이 더 있냐고 물었습니다. 조신이 총을 꺼내 쏘려 하자 그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그를 베었습니다. 그는 조신의 시체에서 단도를 챙겨 달아났고 앤의 일행은 안경 쓴 남자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라이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는 이제 단도를 들고 아내를 찾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아내에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당에 들어섰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라이조는 아내의 집에서 자주 수련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장인은 그를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그가 가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고 아내의 죽음이 계속해서 라이조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라이조는 여관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한편에는 교회에 가서 방금 끝난 임무를 보고했습니다. 주교는 신이 직접 벌을 내릴 수 없으므로 그 일을 자신의 양떼에게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는 이것이 그저 그릇된 예언이며 언젠가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교는 앤의 일행 중 누군가가 검을 조신을 두 동강낼 정도로 능숙하게 다룬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앤은 그것이 라이조의 소행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교가 직접 신의 양떼가 정의를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돈을 가져와 일행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번 일의 보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애는 라이조에게도 몫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손을 썼다는 사실을 교회가 눈치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라이조를 조직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총을 쓰는 소지는 그들이 라이조를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목표물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라이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자기 장인을 죽인 죄도 있었습니다. 애는 라이조가 속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진은 더욱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라이조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고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는 건가. 검객이라니 참 대단하구내는 소지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교회에 돈을 돌려주고 임무에 실패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안경을 쓴 남자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녀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며 남은 시간을 즐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말을 꺼내 의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자신의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자는 그녀를 속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제 와서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더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이노라는 남자에게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력한 상인의 조수라고 주장했고 몇 마디 달콤한 말에 그녀는 속아 그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그가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의해 바로 그 이름의 저당물로 잡혔습니다. 그가 말한 상인 때문에 창녀가 되어 빚을 갚아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뵙지 못한 것도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혼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 양반은 이번에 해결해야 할 목표가 둘이라는 걸 알았죠. 유에는 리조를 찾아가 그가 받아야 할 보수를 건네주었고 리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부업이 바로 복수 대행이라는 사실을요. 죽음을 앞둔 자가 복수를 원하면 금화에 이빨 자국을 남겨야 하고 자신 같은 이들이 찾아와 금화를 가져가는 것으로 의뢰를 수락하는 거라고요. 말은 복수지만 이 일은 기본적으로 살인이라는 걸 부정할 순 없었죠. 하지만 유에는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원한이 있고 처단해야 할 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리조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맹목적인 정의 따위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인과 옛 동료들을 직접 죽였으니까요. 유에는 누구나 복수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에 자신 같은 이들이 생긴 거라고 했죠. 그는 금화의 이빨 자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빨 자국의 깊이로 원한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기에 이 일은 단순히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다르다고요. 유에는 리조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은 매우 어두웠고 의사 양반이 의뢰를 받은 소녀의 장례식이 열린 곳이었죠. 그 소녀는 유곽에 속아 평생을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고작 푼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녀는 전 재산과 장례 비용까지 모두 금화 한 잎으로 바꿔 복수를 의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소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수많은 젊은 여성이 속아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단지 두 악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리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유에는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정처 없이 살아가거나 다른 이상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 중에서요. 그 후 리조는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전에 쓰던 단검으로 수염을 깎고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죠. 그 시각 두 악당은 도망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경호원을 준비시켜 이노라는 놈을 안전한 곳으로 호위하게 했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리조는 의사 양반의 무기고로 안내받아 장비를 새로 갖췄습니다. 이노는 경호원과 함께 밤을 틈타 도망치고 있었지만 의사 양반이 가장 좋은 사격 각도를 잡기 위해 아주 높은 지붕 위에 서 있었죠. 의사 양반의 활은 사용하기가 아주 까다로웠는데 활 시위를 당기려면 엄청난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의사 양반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온몸에 힘을 주었고 그의 몸은 붉게 달아올랐죠. 그리고는 엄청난 위력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배와 투구를 쓴 경호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노가 물 위로 올라와 도망치려 하자 리조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의사 양반이 준
못 박힌 신발을 작동시키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리가 끝나자마자 리조는 강 건너편으로 뛰어올라 인호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의 상반신은 하늘로 날아갔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한편 상인은 유엔팀의 니오라는 소녀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곽의 여자로 착각하고 뒤쫓았죠. 그러다 그녀에게 유인되어 유엔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유엔은 그의 얼굴에 금박을 올리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문을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복수가 끝났죠. 며칠 후 리조는 니오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니오는 그에게 항구부터 차이나타운의 음식까지 이곳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었죠. 니오가 호색한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 하자 리조는 그 남자에게 엮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리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줄은 몰랐죠. 리조가 산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묻자 니오는 그곳이 가난한 자들의 구역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둘은 마을로 들어갔다가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난 걸 보고 가봤습니다. 그들은 한 남자가 경비대에게 수색당하고 체포되는 걸 발견했죠. 그 남자는 장식품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경비대가 장식품 안에 숨겨진 아편을 발견하고는 체포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비대는 그의 아내가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조는 주변 사람들이 그 가게 주인이 조합과 엮였으며 입 다물고 판사에게 돈을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리조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니오는 그 남자가 사실은 억울한 것이며 단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경비대에게 잡혀간 거라고 설명해줬죠. 그 후 리조는 일행과 함께 소지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침 소지는 손님이 왔다는 소녀의 말에 잠에서 깼습니다. 의사 양반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 소녀도 달려나와 인사했죠. 소녀는 자신을 한나라고 소개하며 아버지와 두 남동생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리조도 이제부터 여기서 지낼 것이고 소지는 리조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의사 양반은 어차피 소지가 집세 문제로 골치 아파하니 리조와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오는 유엔에게 리조가 꽤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는데도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요. 니오는 유엔이 왜 리조를 받아들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유엔은 사무라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리조는 더 이상 사무라이가 아니었습니다. 리조는 지금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고 유엔은 소지와 니오가 리조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니오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유엔은 인간은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 외에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때 소지는 리조에게 이 방에서 자기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고 했고 리조는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후 유엔은 홍등가의 거물로 여겨지는 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살이었고 그는 여자들을 내보낸 후에야 유엔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는 유엔에게 리조가 지금 얼마나 큰 골칫거리인지 알려줬습니다. 리조가 한 지역의 거물들을 베어버렸기 때문이죠. 한 달 전 다리 밑에서 리조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후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리가 유엔에게 아는 게 있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죠. 그는 유엔을 믿기로 했지만 아침에 봤던 사카타라는 경감은 분명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 리조를 다리에서 쫓아낸 게 바로 유엔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사리는 사카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 경감과 조합이 이 일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사리는 원래 홍등가를 운영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곳의 해결사가 되기를 선택했죠. 오늘 아침 이사리는 사카타에게 잡힌 자를 신문했고 그 자는 이사리에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이사리는 유엔이 이걸 필요한 곳에 전달해 줄 거라. 그들은 아편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양반은 그곳에서 가게 주인의 아내를 찾았죠. 그녀는 사카타가 마약을 미끼로 자신을 유혹해 물건 속에 마약을 숨기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사카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중독자들이었죠. 돌아온 의사 양반은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사카타가 자신이 판 아편을 사용한 사람들을 체포하며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일단 이사리가 홍등가를 지배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이 복수 임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진은 이번 임무를 자신이 맡아 리조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리조가 다른 사무라이들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죠. 리조는 자신과 사카타 모두 무사도를 벗어났기에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리오는 소지에게 적의 숫자를 알려줬습니다. 총 5명이었죠. 소지는 이 정도면 리조 같은 거물급 사무라이에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지는 리조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게 지겹다고 했죠. 리조는 소지가 싫다면 방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리조가 나가면 의사 양반이 자기를 죽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소지는 내기를 제안했죠. 오늘 밤 누가 더 많은 놈을 처리하는지 내기해서 이긴 사람이 방을 마음대로 쓰자는 거였습니다. 리조가 동의하는 듯하자 소지는 오늘 밤 운이 좋다며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후 리조는 먼저 출발했고 소지는 리조가 적 앞에서 정면으로 싸우는 사무라이 유형이라 한 놈을 쓰러뜨리고 나머지에 둘러싸일 테니 그 틈을 노려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지는 리조가 조용히 한 명씩 암살할 줄은 몰랐죠. 그 후 소지는 다른 두 놈을 발견하고 자신의 죽찰로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리조도 방금 한 놈을 더 처리해서 이제 승부를 가를 놈은 한 명뿐이었죠. 리조는 마지막 상대인 사카타와 마주쳤습니다. 소지가 달려오는 바람에 손을 멈추고 소지에게 승리를 양보했습니다. 소지는 양보받은 걸 알았지만 내기는 내기라며 리조를 방에서 쫓아내려 했죠. 하지만 리조가 갑자기 칼을 뽑아 튀어나오려던 놈을 처리하면서 둘은 다시 비겼습니다. 소지는 리오에게 속았다며 분해했죠. 그 후 둘은 돌아갔고 의사 양반은 유엔을 찾아가 두 사람이 일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친해지겠지만 의사는 라이조가 이 일에 더 엮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해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날 소지는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그는 한나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꼬마는 벌써 점심시간이고 소지가 늦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라이조는 소지와의 하루를 경험하게 된다. 아침에는 점심까지 늦잠을 자고 점심이 되면 한나가 가져다준 음식을 먹었다. 오후에는 도박을 하러 갔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왔는데 대부분은 도박에서 져서 낙담한 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소지는 또 아이들에게 잠을 깨워줘 라이조에게 이곳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하지만 라이조는 소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침묵했다. 소지는 라이조에게 여긴 감옥이 아니니 평소처럼 이야기하라고 했다. 소지가 라이조에게 밖에 나가자고 하자 그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소지는 이전에 벌었던 돈에 대해 궁금해했다. 라이조는 그 돈으로 이 방패를 샀다고 했다. 소지는 라이조의 씀씀이에 너무 실망해서 결심했다. 라이조를 데리고 나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하지만 이엔을 만나러 가자 니오가 소지를 비웃었다. 자기도 실업자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니 사실 소지는 평생을 도박에 바치기로 했지만 그 역시 라이조를 의사의 진료소로 데려갔다. 의사는 현재 마을 사람의 집에 머물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다. 의사의 지인 한 명이 채소를 가져왔는데 의사는 돈 대신 채소를 받는 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료비로 말이다. 그 아주머니는 라이조를 보고 사무라이라서 무척 놀랐다. 그는 자신이 의사의 조수라고 밝혔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이오는 살인자. 사무라이를 의사 밑에서 일하게 했다며 소지를 비웃었다. 소지 또한 라이조는 지금까지 칼 휘두르는 것밖에 모른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칼을 휘두르고 검수를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가르쳐주고 다시 수련을 계속했다.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 라이조는 거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 니오는 궁금해했다. 왜 소지가 라이조에게 도박을 가르쳐주지 않는지? 소지는 라이조의 성격을 알기에 도박판에 가면 분명 사기꾼들에게 하룻밤 만에 모든 걸 털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해는 라이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었고 소지는 라이조가 아마 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소지는 라이조에게 이엔이 만든 물건을 가져가 팔아도 된다고 알려줬다. 이엔이 만든 물건은 가치가 매우 높아서 많은 귀족들도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작품을 사려고 다툴 정도였다. 그리고 이에는 라이조에게 그릇 하나를 선물했다. 돈이 필요하면 팔아도 된다고 하지만 라이조는 돈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엔이나 의사처럼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이중생활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 밤에는 강철 같은 정신력을 단련해야 했기에 낮에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는 삶을 그래서 소진은 이엔에게 가능하다면 라이조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엔은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고 소지에게 라이조를 계속 돌봐달라고 했다. 교회에 도착해 의식을 마친 후 그 말을 건네자 주교는 이 복수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아편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카타는 분명 서양인에게서 약을 받아 사람들에게 유통시킬 중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주교가 지목한 것은 바로 상인 조합이었고 그 중에는 아즘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 외에도 이살이라는 자를 주목해야 했다. 그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카타를 죽였다. 이에는 임무를 받고 돌아와 모두에게 알렸다. 의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들이 쫓아야 할 아즈미는 사카타가 죽은 후 도망쳤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그의 애인 집이었다. 아즈미의 애인 역시 복수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아편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이에는 그 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서점 주인과 얘기를 마쳤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즈미라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서점에서 잠복할 사람이 필요했다. 소진은 한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라이조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분위기를 바꿔야 했다. 사무라이 같은 분위기를 줄이고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다. 이후 라이조는 그 서점에 가서 앉아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했다. 그래서 소지가 근처에서 감시해야 했다. 그리고 라이조는 최대한 평범해 보일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도 라이조는 그림에도 재능이 있는 듯했다. 그림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애인에게 돈을 주며 지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풍경 소리가 들렸고 애인은 문을 열어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연 하나를 보았고 그 직후 화살 하나가 나라와 아즈미를 벽에 박아버렸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며 도움을 청하다가 이엔과 부딪혔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얼굴에 금박을 붙이고 기도를 읊었다. 그녀의 숨을 끊기 전에 얼마 후 서점 주인이 돌아와 라이조에게 가게를 봐준 것에 대한 보수를 지불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라이조가 이곳에서 가치 있는 그림 몇 점을 그린 것을 발견했다. 그는 라이조에게 서양 미술을 배운 적이 있는지 물었다. 라이조는 배운 적이 없었지만 그의 그림은 모두 매우 사실적이었다. 주인은 그의 그림을 출판사에 가져가 보고 싶어 했다. 좋은 값을 받으면 정식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마을 전체에 갑자기 어떤 축제가 열렸고 마을에는 서커스단이 나타났다. 이 서커스단에는 꽤 기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 사이 한나의 두 동생이 갑자기 길을 잃어 한나가 일러준 동상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우연히 서커스 단장에게 발견되었고 그는 둘을 보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소지는 라이조가 온종일 그림만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매일 칼만 잡던 사람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라이조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때의 느낌이 칼을 잡고 적과 맞설 때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칼을 잡는 것과 명상을 하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고 배웠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소지는 라이조에게 그가 이엔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교회가 이엔을 발견하고 영입했을 때 그는 이미 장인이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살인귀였기 때문이다. 갑자기 한나가 두 사람을 찾아와 동생들이 실종되었다고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소지와 라이조는 산으로 찾아 나섰다. 그 두 아이는 고아였고 한나가 산에 자주 올라갔기 때문에 한나와 자주 놀았다. 어머니의 묘를 찾으러 갔다가 그 두 아이를 만났던 것이다. 소지는 니오가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 소지는 니오가 이길 거라고 돈을 걸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연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있었다. 그 사이 서커스 단장이 이엔을 찾아왔다. 그는 이엔에게 니오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사람이며 그녀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단장은 이엔이 니오 안의 괴물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 니오는 이엔에게 자기가 이기면 소지가 뭘 줄 거냐고 물었다. 갑자기 그녀는 서커스 단장을 다시 보게 되어 집중력을 잃었다. 결국 연이 끊기고 말았다. 역시 부루는 항상 소지를 따라다녔다. 그날 오후 라이조는 이엔에게 산에서 기이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엔은 산에 사는 아이들이 실종되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엔은 그 서커스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이엔은 라이조에게 그 서커스단과 니오가 자신이 데려오기 전까지 그들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사이 서커스 단장은 두 아이를 살펴보고 우리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 후 니오가 직접 그를 찾아갔다. 그는 매우 기뻐했다. 니오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주 만족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 후 뱀 여인에게 저녁을 받았다. 그녀는 갑자기 한나의 동생들이 거구의 남자에게 맞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다가 자신도 맞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처럼 맞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있으라고 조언했다. 그 후 니오가 갑자기 아이들을 찾아와 산에서 고생하며 살거나 이곳에서 매일 배불리 먹고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왔는데 그 위에는 2개의 이빨 자국이 있었다. 이 금화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했고 니오는 자신이 서커스 단장에게 인사를 하러 갔었다고 고백했다. 소지는 그들이 금화의 출처에 대해 묻는 것을 멈추길 바랐다. 그들의 일은 묻지 않고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니오도 그 서커스 단장이 죽기를 바랐고 그를 처리하는 책임을 지고 싶어 했다. 일행이 행동을 개시했을 때 라이조와 소지는 2명과 마주쳤다. 서커스단의 일원이었는데 한 명은 불을 뿜는 능력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칼을 던졌다. 소지는 칼 던지는 놈을 상대하러 가고 불 뿜는 놈은 라이조에게 맡겼다. 의사는 거구의 남자와 마주쳤다. 다시 전선으로 돌아와서 소지는 카드를 던져도 맞출 수 없었다. 칼 던지는 놈을 라이조는 불 뿜는 놈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목표를 바꿨다. 소지는 재빨리 뚱보에 기름통을 맞춰 기름이 사방으로 쏟아지게 했다. 라이조는 칼 던지는 놈에게 달려들어 뚱보 쪽으로 걷어찼고 둘 다 폭발하게 만들었다. 한편 의사는 한동안 힘겨루기를 한 후 온 힘을 다해 그 거구의 남자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했다. 불이 번지자 유에는 뱀소녀에게 열쇠를 던져 아이들을 구하게 했고 서커스 단장은 그때 니오와 재회했다. 그는 늘 니오를 소유하고 싶어 했기에 그녀는 소유권을 증명하고 싶으면 자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는 차마 그러지 못했고 니오는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니오는 그의 목에 철사를 감고는 그가 원하던 것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2 동생과 재회했고 다른 아이들은 뱀소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한편 소지는 니오에게 빵을 사주었고 니오는 처음부터 서커스 단장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저 소지의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소지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준 것뿐이었다. 연날리기 시합에서 져서 소지가 내기에서 지게 만든 걸 보상해주기 위해서였다. 한편 의사는 유엔에게 몇 마디 털어놓았다. 의사는 과거의 해적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니오는 달랐다. 그녀는 제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유엔은 니오가 평범한 인간처럼 살기를 바랐다. 며칠 후 라이조는 다시 그림을 가게 주인에게 가져갔다. 그는 라이조의 그림이 여전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주문 제작 그림을 의뢰했다고 했다. 하지만 라이조는 영감에 따라 그리는 사람이라 주문에 맞춰 그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은 그가 부처의 손을 가졌으니 이 손을 잘 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유엔의 한 손님이 유엔이 재능 있는 화가를 찾았다며 칭찬했지만 그는 모든 게 우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돌아와서 이사리가 다시 불렀기 때문에 홍등가에 한 번 더 갈 거라고 니오에게 알렸다. 라이조와 소지는 그때 막 돌아가던 참이었다.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지는 라이조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소진은 뒤돌아 뒤에 있던 두 놈에게 카드를 던졌고 라이조는 검을 뽑아 앞에 있던 두 놈의 공격을 막았다. 놈들은 뒤돌아 도망쳤고 뒤에 있던 두 놈은 소지가 도박장에서 자신에게 패를 돌리던 놈들임을 알아봤다. 이 둘은 소지에게 원한이 없었고 그저 라이조에게 시비를 걸도록 고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원한다면 소지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소지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라이조는 그냥 넘어가 주기로 하고 그들에게 어서 가라고 했다. 소지는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아마 오래된 원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지는 라이조가 무자비한 살인자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한편 유에는 이사리를 만나러 갔다. 그는 아즈미와 사카타가 모두 죽어서 지금 엄청나게 바쁘다고 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라이조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유엔에게 물었다. 지금 차이나타운의 무리가 그를 맹렬히 찾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사리가 라이조를 찾는 이유는 상관이 중국인들보다 먼저 라이조의 장인을 죽인 자를 찾아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라이조를 쫓는 이유는 그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사리는 중국인 무리가 라이조의 장인이 조사하던 아편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조합과 판관도 이 사건으로 소란스러워졌기에 그는 양측 모두 라이조를 핑계로 차이나타운에 접근해 아편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리는 유엔에게 이 사건을 도와줄 정찰에 능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사리는 유엔에게 다음에 올 때 최근에 찾은 화가의 그림을 한 점 가져다 달라고도 부탁했다. 한편 의사는 차이나타운에 약재를 좀 사러 갔지만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이 근처에서 사무라이를 찾는 소동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꽤 험악해서 그는 자신이 너무 캐물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의사는 돌아와서 일행에게 이야기했고 유엔은 이사리의 가설이 맞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 무리가 라이조의 장인이 예전에 조사하던 아편 조직과 관련이 있고 유신이 라이조에게 살해당해 사업 파트너를 잃게 되었으니 이 일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라이조는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어 했지만 소지는 라이조가 분명 몇 놈은 죽일 거라 생각해 그를 말리며 진실을 먼저 밝혀낸 후에 처벌하자고 했다. 유에는 라이조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곧 납치될 것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조는 자신 같은 놈은 애초에 살아서는 안 됐었다며 자신의 어리석음이 일을 시작했으니 자기 손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라이조는 그 후 떠나버렸고 니오는 그들을 막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는 라이조가 원래 수배자 신세인데다 만약 그가 무슨 일을 당해 정체가 탄로나면 그들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유에는 니오에게 라이조를 미행하라고 시켰다. 라이조는 그 후 혼자 차이나타운으로 갔다가 포위당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두목에게 맞아 쓰러져 배 위로 끌려갔다. 그는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고 빨간 옷을 입은 류라는 자는 그의 눈에서 아직 믿음을 가진 자의 눈빛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라이조가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조합 사람들이 찾아오자 류는 부하들에게 라이조를 때려 의지를 꺾으라고 시켰다. 한편 니오는 배의 밧줄을 풀어 병사들이 배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배를 잡으러 나섰을 때 의사는 물속으로 잠수해 그들의 배에 구멍을 냈다. 유엔과 소지는 라이조를 찾으러 배에 올랐고 거기서 병사 한 명과 마주쳤다. 유엔은 그의 얼굴에 금박을 붙였다. 그가 숨이 막히려고 할 때 소지가 그를 구해주고 기절시켰다. 복수 의뢰가 아닐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엔은 소지가 참여한 것에 놀랐고 소지는 경찰에게 잡히게 두느니 차라리 공짜로 일하는 게 낫다고 했다. 다른 놈이 나타나자 유엔은 소지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한편 라이조는 이들이 자신을 잡은 진짜 이유가 요신이 갖고 있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라이조가 요신의 물건을 숨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잡아 신문한 것이었다. 그의 목을 졸랐고 그가 발버둥치다. 숨이 막히자 소지는 라이조를 구했다. 유엔도 바깥에 있던 놈을 처리했고
류는 그때 항구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 류는 조합원 한 명을 찾아가 자신을 부르는 바람에 항구의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그를 책망했다. 하지만 그놈은 류에게 이 마을에는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하는 무리가 있다고 알려줬다. 바로 복수 대행자들이었다. 라이조는 그때 유엔 일행에게 자신이 잡힌 이유는 요신이 죽기 전에 물건들을 모아 어딘가에 숨겼고 중국인들이 자신이 그 물건들의 위치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라이조는 그림을 그렸지만 더 이상 즉흥적인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장인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편 소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주인 가족과 놀고 있었다. 한나는 왜 라이조는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소지처럼 말이다. 몇몇 승려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기 위해 남자들이었기에 승려들은 계율을 어길 걱정 없이 욕구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승려는 이 일이 꽤 타락했다고 생각해 서비스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아편 냄새를 맡았다. 그 스님에게 배정된 꽃 파는 사람은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인 듯 보였다. 하지만 이 꽃 파는 사람은 스님에게 억지로 연기하라고 강요했다. 밖에 수녀에게 들키면 스님도 자신처럼 될 거라고 했다. 수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길 잃은 자들을 깨달음의 즐거운 길로 인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스님은 이 꽃 파는 사람이 원래 사무라이였고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지만 아편에 중독되어 이곳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꽃 파는 사람은 에도에 가족이 있으며 그의 유일한 위안은 남동생이 가문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곳에 복수하기 위해 그마한 잎을 벌고 싶어 했지만 스님은 그를 절로 이끌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부처님은 항상 그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 스님의 이름은 세이쿠이고 다른 한 명은 노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세이쿠는 다른 승려들과 돌아갔고 노조는 약을 끊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녀가 그를 찾아와 세이쿠가 재해로운 가족을 잃고 출가하게 된 사람이라고 알려줬다. 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기에 노조를 죽은 남동생처럼 여겼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세이쿠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으니 노조가 그를 구원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 후 노조의 목에 아편을 주사해 그가 계속 중독 상태에 있도록 강요했다. 그날 밤 승려 일행이 다시 그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세이쿠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중독된 노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노조에게 그 말을 물게 했고 자신은 다음 날 승려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유엔 일행은 그 후 동전을 받았고 그런 수도원이 매춘과 아편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들은 아편의 양이 왜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요신에 거실 수도 있는 아편 공급원을 찾아내 시장에 풀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선은 이 복수를 처리해야 했다. 라이조는 돌아갔고 유엔은 소지에게 라이조를 감시하라고 부탁했다. 아편과 엮이면 라이조가 무모하게 뛰어들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라이조는 자신의 칼날에 쓸 자루를 직접 만들었다. 소지가 왜 이렌에게 대장장이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냐고 묻자 라이조는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겠냐고 답했다. 그날 밤 일행은 그 수도원에 잠입했다. 니오는 덫을 놓아 수녀 몇 명을 처리했고 유엔은 여전히 희생자 얼굴에 금박을 붙이고 참회 기도를 올렸다. 오직 수녀 원장만이 틈을 타 도망쳤다. 라이조가 그녀를 처리하려 하자 의사가 밧줄을 연결해 화살을 쏴 라이조가 내려가게 했다. 그가 손을 쓰려 하자 그녀는 살려달라며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고 빌었다. 몇몇 수녀와에는 여전히 희생자의 얼굴에 금박을 붙이고 참회경을 읊었다. 오직 수녀 원장만이 재빨리 도망쳤다. 리조가 그녀를 처리하려 하자 의사는 밧줄을 연결해 그녀를 향해 화살을 쏘아 리조가 내려가게 했다. 그가 막 손을 쓰려던 참에 그녀는 살려달라며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고 빌었다. 그가 정보를 캐내려던 순간 라이조가 그의 눈을 찌르려 하자 그것마저 막아냈다. 라이조는 자신의 거미류의 발밑에 떨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수녀 원장이 도망치려 하자 소지가 던진 패가 머리에 박혀 목숨을 잃었다.
류는 상대가 둘인 것을 보고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의사가 한 발 더 쏘자 일단 도망치기로 했다. 그는 너무 빨라서 소지가 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 후 세이쿠는 노조를 돌보기 위해 산으로 데려가 도시와 멀리 떨어뜨렸고 한편 이사리는 재판관에게 불려갔다. 이사리는 왜 조합의 총감독인 시시도가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다. 시시도는 재판관에게 깨문금화 한 입만으로 복수 의뢰를 받는 복수자들의 존재를 알렸고 사카타의 죽음도 그들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이사리에게 조사를 맡기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돌아갈 때 시시도는 사카타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잘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사리는 시시도가 사카타의 사업을 물려받을 속셈인 것을 알았고 자신은 라이조를 쫓는 일로 바빴다. 이사리는 칼을 뽑아 시시도에게 이 아편 거래를 너무 확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때문에 토안관리가 이사리에게 조사를 명했기에 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돌아갈 때 시시도가 이사리에게 부탁했다. 사카타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잘 조사해달라고 하지만 이사리는 시오가 사카타의 사업을 물려받을 속셈인 걸 알고 있었다. 혹은 시시도가 직접 그 말을 물어서 복수자들을 꿰어내도 된다고 했다. 이 일을 너무 만약 이사리가 마음에 둔 여자가 아편에 연루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조직 전체를 하지만 그 녀석은 시도가 직접 금을 물어 복수하거나 스스로 무는 것도 받아들일 거다. 그 말을 물어 복수할 자들을 꿰어낼 수도 있다. 며칠 후 리조는 앵과 함께 서점 주인을 만나 새로운 그림을 소개하러 갔다. 돌아갈 때 리조는 앤에게 아내의 그림을 다시 그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제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서였다. 그는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이 풀리기 전까지는 평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유엔은 라이조가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면 과연 계속 살아갈 동기가 있을지 물었다. 유엔이 돌아가자 니오는 만약 라이조가 이 일에서 도망치려 했다면 그를 처리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에 얽힌 비밀이 풀려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에는 라이조가 해결하면 한편 라이조는 술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술 한 병을 마시기로 했다. 그는 뜻밖의 한 목사와 합석하게 되었다. 라이조는 목사에게 살인을 일삼는 자가 순례를 통해 죄를 씻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목사는 살인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삶은 다른 생명을 빼앗아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살생을 일삼는 자가 순례를 통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목사는 자신은 따라서 무기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 예를 들어 이 식사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고 채식은 농경과 관련이 있으며 농사를 지으려면 따라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돈과 맞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이조 같은 사무라이가 검으로 사람을 죽이듯 인간은 돈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 일부를 돈과 맞바꾼 셈이다. 따라서 만약 사무라이가 라이조처럼 검으로 사람을 죽이듯 사람 또한 돈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리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교회는 유엔과 팀에게 류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과거 유신이 숨겨둔 아편을 찾아내면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금화에 입자국이 없어 유엔이 의아해하자 신부는 그것이 불에 탔으며 이것이 대체 표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팀에게 돌아가 알렸을 때 유엔은 이 의뢰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교회에서 직접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일행은 문제에 부딪혔다. 팀원 모두가 금화의 원한이 있을 때만 사람을 죽인다는 유엔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화에는 그것이 없어 손을 쓸 수 없었고 손을 쓰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처리할 것이었다. 유엔은 자신들이 교회의 애완견이 아니며 이것은 돈 때문에 꼬리를 흔들지 시험하는 교회의 시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애는 자신들이 교회의 개가 아니니 그들이 꼬리를 흔들지 시험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도 니오가 이 일을 하길 원했는데 류를 노리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류를 증오해 그 말을 물 정도인지 아닌지에는 니오가 이 일을 해주길 바랐다. 목적을 더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었기에 그날 밤 니오는 관찰을 위해 차이나타운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류에게 발각되었다. 라이조가 나서서 니오를 가게 했고 유신의 물건을 찾는 이유를 물었다. 중국인을 시켜 그녀를 감시하다가 갑자기 류에게 발각됐다. 라이오가 나서서 그를 막았고 리조는 찾는 이유를 물었다. 동시에 한 저격수가
류와 라이조를 조준하고 총을 쐈다. 류는 갑자기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라이조는 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의사를 기다렸고 한편 소진은 빨간머리의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류를 완전히 처리하고 싶어하며 자신이 일행의 동료라고 말했다. 목사는 저격수에게 빨간머리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이제 일은 끝났으니 나중에 이 동료들에게 소개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빨간머리가 소지를 공격하려던 참에 신호탄이 터져 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 라이조가 류에게 왜 요신의 아편을 노렸냐고 묻자 류는 그런 더러운 것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류도 그 아편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라이조의 생각이 맞는 듯했다. 라이조는 류에게 자신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우선 진짜 적이 누군지부터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그 후 중국 조정 또한 아편으로 인해 쇠락했으며 그래서 류가 이 아편 조직 전체를 소탕하러 온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다음날 아침 의사는 류의 기록을 보고 중국 조정이 서양인들과 교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서양은 교환할 물건이 없어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조정과의 교역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아편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류에게 이 조직을 철저히 막는 임무를 맡겼다. 그 후 류는 깨어났고 여전히 유엔의 일행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의사는 류가 자신들의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죽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류는 리조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류는 서양 상인들이 아편 밀매로 조사를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류는 서양 상인들이 아편 밀수로 조사를 피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 항구에 물건을 숨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누군가가 그 아편을 노리고 있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힘들었다. 의사는 그자가 바로 라이조가 죽인 요신님을 알았고 이제 그 아편은 여러 사람에게 쟁탈당하며 이 마을에 떠돌고 있었다. 류는 이 일이 그들과 관련 없으니 혼자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그 후 유엔이 준약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 지난번 일로는 한 푼도 못 벌었다. 소진은 앤에게 그들의 진짜 일이 뭐냐고 물었다. 원래는 돈 받고 죽이기만 하면 됐는데 소진은 니오에게 그들의 진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래는 돈 받고 목표를 죽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중국 조정 관리를 돕는 일에 얽히게 되었다. 류를 그냥 내버려두고 돕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하마터면 자신들의 목표가 될 뻔한 자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도 있었고 중국과 서양인들 사이의 일이 대체 그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한편 유엔은 누가 류를 노리는지 그리고 왜 교회가 그를 처리하라고 했는지 궁금해했다. 교회가 정말로 류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만약 안다면 교회가 마약상들과 손잡았다는 증거이고 더 나쁘게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유엔은 그 말을 돌려주고 교회의 류의 일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사가 대신 모두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경계시키기 위해 라이조는 류를 돕기로 한다. 하지만 그때 목사의 일당이 찾아왔다. 류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3명에게 목사는 그대로 검을 뽑아 류의 부하 2를 찔러 죽였고 노인은 빨간 머리 녀석에게 처리당했다. 그동안 저격수는 밖에서 폭탄 하나를 류의 유조선에 던져 폭발시켰다. 그때 라이조와 함께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온 류는 폭발을 목격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라이조가 먼저 정찰하러 갔고 류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와 마주쳤다. 류는 필사적으로 맞섰고 라이조가 제때 돌아와 그 자를 쫓아냈다. 그리고 류의 부하들이 모두 죽었다고 전했다. 이 원한을 갚지 못해 분노하는 류에게 라이조는 복수를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했다. 류는 그 말을 꺼내 건네주고 떠났다. 한편 도망친 남자는 목사에게 이런 사소한 일도 처리 못했다며 벌을 받았다. 목사는 이곳이 고객의 구역이라 더럽히면 안 된다며 그를 살려줬다. 이후 목사가 안으로 들어가자 뜻밖의 교회의 수녀를 만났다. 그녀는 목사에게 유엔 일행의 정보를 주며 그들이 더는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교회는 차이나타운 파괴의 책임을 유엔 일행에게 떠넘겼고 그로 인해 이 목사가 유엔 일행을 처리하도록 고용된 것이다. 이후 목사는 시시도와 함께한 창고로 갔다. 시시도는 류가 모두가 그토록 찾던 아편 창고를 길드와 시시도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토록 찾아다닌 것을. 그때 이사리가 유엔을 불렀다. 이사리는 유엔의 정체와 그가 라이조의 도움을 받아 이곳의 아편을 쓸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차이나타운 파괴 혐의를 뒤집었었다. 그곳이 길드의 관리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리와 유에는 길드가 직접 류를 죽이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지역까지 파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길드도 아편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니 이건 길드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가진 개인의 소행일 것이다. 시시도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이사리는 필요하다면 유엔을 돕겠다고 했지만 유엔은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며 이사리의 도움은 분에 넘친다고 했다. 이사리는 시시도가 이 마을을 거대한 아편 소굴로 만들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조사가 필요했다. 그날 밤 소지의 방이 갑자기 공격받았지만 라이조와 소지는 일찍이 눈치채고 방에서 탈출했다. 소지는 하난의 가족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다. 다음 날 시시도는 유엔과 다른 장인 몇 명을 불렀다. 그는 한 작품을 내놓았다. 이것은 최근에 사망한 한 장인의 미완성 작품으로 시시도는 유엔이 그것을 완성하길 바랐다. 하지만 유엔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손대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 시시도는 이어서 저 위의 그림을 언급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릴 당시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말했다. 이 그림 속 여자가 죽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했다. 하지만 유엔은 이것이 화가가 자신의 고통과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둘은 잠시 논쟁을 벌였다. 라이조의 작품에 대해. 한편 소지와 니오는 의원의 집에 얹혀 살러 갔다. 의원이 왜 둘 다 여기 있냐고 묻자 소지는 마을 한가운데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니오는 라이조가 침울한 얼굴로 유엔의 집에 앉아 있어서 자기도 가기 싫었다고 말했다. 소지도 유엔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자 의원은 유엔이 교회에 그 말을 돌려주러 갔다고 말했다. 소지는 유엔이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원도 유엔을 막을 수 없었다. 너무 화가 난 소지는 다시 떠났다.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도박을 하러. 이후 유엔은 교회에 보고했고 신부는 류가 죽었으니 임무를 완수하라고 허락했다. 하지만 그는 이 금화에는 원한의 입자국이 없다며 금화를 돌려줬다. 그는 또한 신부에게 시시도를 아는지 물었다. 아편 지옥으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부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신의 심판으로 여기라고 했다. 만약 인간이 유혹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다면 이 나라는 조만간 멸망할 것이라고. 유엔은 바로 인간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에 신이 그들 같은 사람들을 보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복수하는 중책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유엔은 류가 깊이 깨문 금화를 꺼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아편 같은 혐오스러운 것을 가지고 노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 이후 유엔은 돌아와 라이조에게 사실을 알렸다. 라이조는 유엔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디 구석에서 반쯤 죽은 채로 살고 있었을 거라며 이 길로 이끌어준 유엔에게 감사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진실도 모른 채. 하지만 유엔은 복수가 끝난 후에 라이조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그는 두 가지 길을 생각했다. 하나는 아내의 가족에게 속죄하기 위해 할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면서 그림을 그릴 영감을 찾는 것이다. 한편 소지는 도박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다. 소지는 자리에 앉아 도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크게 이겼다. 충분하다고 느낀 소지는 바로 자리를 떴다.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돈을 걸려고 기다리기 시작한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소지가 떠난 이유는 교회의 수녀가 왜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지를 뒤쫓았고 그는 자신의 목패 몇 개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타나 자신이 속임수를 써서 소지가 크게 이기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만약 그가 계속 도박에서 이기고 싶다면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했다. 대가는 소지가 교회의 사냥개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지가 유엔이 라이조를 구하기로 한 이유를 의심하길 바랐다. 라이조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또한 소지가 돈을 받았으니 비록 그 돈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지는 이제 꽤 불편했고 유엔과 라이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라이조는 조사하러 차이나타운에 갔다. 저격수는 라이조가 경계를 푼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 분명 동료가 근처에 있을 터. 니오는 그때 연을 날려 관찰하고 필요하면 의원에게 화살을 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수녀는 왜 신부가 유엔의 무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유엔의 무리가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포섭하고 싶다고 했다. 시시도가 아편으로 이 나라를 망치면 서양 놈들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들을 남겨 자신만의 왕국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때 의원은 소지를 유엔에게 데려갔다. 소지가 물어볼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이후 아지트로 돌아갔고 소지는 그들이 처음에 라이조의 장인에게 임무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에 왔던 일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딸에게 주려던 비녀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라이조의 아내 집을 지나갔을 때 그녀는 이미 그 비녀를 갖고 있었으니 누군가 그녀에게 비녀를 전달했을 것이다. 사실 라이조의 장인에게서 이 임무를 받을 때 유엔은 그에게 부탁을 받았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비녀를 라이조의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유엔이 그녀에게 비녀를 가져다 줬을 때 그는 라이조를 데려와 아버지께 속죄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라이조의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라이조가 계속 여기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유엔은 라이조가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라이조가 가족을 배신한 개자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라이조의 아내가 직접 그 말을 물고 유엔에게 자신을 대신해 라이조에게 복수해달라고 의뢰했다. 유엔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라이조에 대해 알게 되자 그는 라이조의 아내에게 그 말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유엔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뢰를 돌려줄 수도 라이조를 죽일 수도 없었다. 소지는 이 모든 복잡한 일이 라이조 때문에 생긴 것이라 보고 이 아편 사건과 시시도를 처리한 후에 라이조의 아내의 임무도 해결하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의원은 소지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지 물었다. 소지가 그 죄를 저지른 후 라이조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지는 자신들도 오해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했다. 어떤 놈이 사정 때문에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받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없던 일처럼 굴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소지는 라이조와 함께 미끼 역할을 하러 갔다. 라이조가 일단 임무를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맹세와 같다고 말하자 소지는 라이조를 처리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갑자기 라이조가 달려와 소지를 덮쳐 눕혔다. 그의 귀를 스치며 총알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그때 의원도 바다에서 수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하고 유엔에게 보고했다. 유엔은 이사리와 상의했고 그들은 서양인들이 예전에 일본의 해역을 관찰하기 위해 바다에 탑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양인들은 일본 영해에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빨간 머리 남자가 그들의 배에 몰래 탄 니오를 갑자기 발견했다. 그래서 니오는 배에서 뛰어내려 의원과 함께 도망쳐야 했다. 다음 날 시시도는 많은 귀족에게 아편을 맛보게 하고 사진을 찍었다. 목사는 또한 유엔 일행이 물건을 보관하는 섬의 낌새를 챘다고 시시도에게 알렸지만 시시도는 상관하지 않고 일행 전체가 그곳에 모이게 해서 한 번에 잡으려고 했다. 그동안 유엔은 라이조를 만나 그들이 오늘 밤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한 라이조는 유엔 일행을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인 것을 사과했다. 그는 소지가 어제 아침 자신을 죽이려 한 것도 알았지만 유엔은 라이조가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조가 검을 쥐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려 한 것이지만 라이조는 붓을 쥐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라이조에게 부족한 유일한 것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날 밤 일행은 공식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뒤 가장 큰 복수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모여기를 떠났다. 운송선에 폭약 화살 2발을 쏘고 배에 있던 인부들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뛰어내리라고 했다. 죽었고 배의 화물은 소각 처리됐다. 일행과 네오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시시도의 저택으로 향했다. 이쪽의 일행은 라이조 일행이 해안의 선원들을 처리하자 목사는 3명뿐인 것을 보고 나머지는 시시도에게 갔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겨우 3명만 보낸 라이조 일행이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경비병들을 모두 처리하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2 사람을 막아섰다.
한편 라이조 일행은 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라이조는 자신이 나서서 적이 먼저 쏘게 유인해 의사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소지는 누가 표적이 될지 보자며 함께 나섰다. 라이조와 소지가 함께 나서자 의사도 조준하려 몸을 내밀었지만 저격수는 의사를 향해 바로 쐈다. 빨간 머리가 라이조에게 덤벼들자 소지는 의사를 보러 돌아가야 했다. 라이조는 계속 움직이며 빨간 머리를 방패 삼아 저격수가 쏘지 못하게 했다. 빨간 머리가 칼날을 던졌고 다시 돌아올 때쯤 소지가 던진 카드에 맞아 궤도가 바뀌면서 칼날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 머리에게 밝혔다. 저격수가 이 틈을 타 라이조를 쏘려 했지만 의사가 쏜 화살에 몸을 관통당했다. 의사는 쓰러지기 전에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지막 한 발을 쐈던 것이다. 그 후 라이조는 계속 나아가 마침내 앞에 있던 목사와 마주쳤다. 한편 유에는 네오를 호랑이 등에 태워 제압하려 했지만 호랑이가 몸부림치며 그녀를 떨어뜨렸다. 유에는 금가루를 뿌려 호랑이를 유인한 뒤 뒤쪽 호수 위에 밧줄로 뛰어올라 호랑이가 달려들게 했다. 호랑이는 물에 빠져 피라냐 떼의 먹이가 되었다. 목사는 라이조의 공격이 자신의 칼 뽑는 속도보다 빠른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창고에 가려면 자신의 시체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라이조가 달려들자 목사는 칼을 뽑아 막아냈다. 목사는 유가 너무 일찍 떠난 게 아쉽다고 했다. 목사의 공격 방식에 라이조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었다. 그는 장난은 질렸다며 남길 유언이 있냐고 물었다. 라이조는 돈으로 죽이나 칼로 죽이나 똑같다고 말했던 그가 왜 복수 대행업을 하는지 물었다. 그는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니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라이조는 복수에는 그 무게와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것을 감수하고 목사의 팔을 베었다. 목사는 라이조가 복수자가 아니라 그저 죽을 자리를 찾는 미친놈일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조가 목숨을 걸 각오인 걸 안 목사는 도망쳤다. 봉을 쓰던 여자가 막아서자 라이조는 그녀에게 단검을 던져 쫓아오지 못하게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목사는 다리를 건넌 뒤 라이조가 쫓아오지 못하게 다리를 부쉈다. 하지만 의사가 개조해준 신발 덕에 라이조는 강 건너로 뛰어넘어 목사를 베었다. 그는 마침내 찾던 창고에 발을 들였다. 한편 시시도는 도망치지 않고 다마 유엔을 설득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따르게 하려 했다. 파괴를 가져오는 자아를 말이다. 그는 유엔이 인간을 타락시키도록 기꺼이 화물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뒤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은 인간이 타인을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신만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했다. 네오가 그를 묶자 유엔은 참회 기도를 읊었다. 창고에는 폭약이 설치되었고 다음 날 아침 소지는 한나라는 소녀에게 돌아갔다. 유엔은 유의 복수가 해결되었다고 보고했고 의사는 계속 환자들을 치료했다. 얼마 후 유엔과 다른 두 사람은 네오가 라이조를 건져 올렸던 곳으로 가라이조 아내의 금화를 던졌다.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것이다. 한편 라이조는 숲속의 집으로 가 아내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 그 후 유엔이 자신을 처음 만났던 다리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목사의 남은 부하에게 등 뒤를 찔렸다. 그녀는 라이조가 자신도 죽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돌아보며 미소 지었고 이에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라이조는 자신을 찌른 칼이 아내에게 속죄하기 위해 쓰려던 바로 그 칼임을 깨달았다. 결국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모든 것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앉아 스스로 끝을 맺기로 했다. 그 후 유엔이 찾아와 라이조의 손에 아내의 비녀를 쥐어주며 저 세상에서는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